안녕하세요. 현자타임입니다.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생활관리입니다. 보니까 1등급 컷이 47점으로 끊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꽤 헷갈리는 문제들은 몇 개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제가 이거는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10월은 6월이랑 9월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제 댓글을 남겨가지고 제발 좀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또 그걸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모든 문제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오답률이 좀 높았거나 혹은 제가 이 문제는 좀 의미가 있어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싶은 문제들 위주로 몇 개만, 한 7문제 정도만, 한 8문제 정도, 7문제에서 8문제 정도만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10월이든 뭐 학력평가든 뭐든 열심히 분석은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6월, 9월 평가원만큼의 중요도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고,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들 중에서도 꽤나 맛깔나는, 은근히 또 깨알 같은 그런 제시문들이 있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저 아시죠? 원래 저는 제시문 엄청 빡세게 분석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일단 4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이게 지금 오답률 4위 문제인데요.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10월 학력평가에 유독 이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냥 다 때려 박아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실천이성이 평화 상태를 직접적 의무로 부과한다, 이런 표현이, 이 표현 되게 중요하죠. 실천이성이 원래 평화 상태를 직접적 의무로 부과한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실천이성에 따라서 나오는 정언명령이다 라는 거를 누가 얘기를 하죠? 칸트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칸트. 국가 간의 계약 없이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국가 간의 계약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국제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제연맹을 만들 계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제연맹이라기보다는 평화연맹이겠죠. 아래 보면 나와 있어요.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평화연맹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칸트 기준에서 평화연맹은 필수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조항 2항에 있죠. 국제법은 평화연맹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었고, 이런 거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칸트의 확정조항 3가지도 당연히 지금 기억 안 나신다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기억나십니까?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모든 국가는 공화 정치여야 된다. 두 번째, 국제법은 평화연맹의 기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세 번째, 보편적 우호의 조건이 세계시민법으로 제시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환대권이었죠.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세력 균형이다. 세력 균형을 엄청 강조하는 건 사실 앞에서 리뷰어도 나왔었지만 현실주의입니다. 그렇죠? 현실주의. 모겐소의 현실주의. 한 국가가 세력 균형의 유지와 재수립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군비 경쟁이고, 이 군비 경쟁이란 건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두 국가 간에 혹은 여러 국가 간에 어떤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서 전쟁을 좀 방지를 할 수 있다. 이게 현실주의의 입장. 군비 경쟁이 초래하는 전쟁이 사라져야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군비 경쟁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죠. 나아가 전쟁과 같은 직접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즉 간접 폭력까지 제거해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갈퉁이겠습니다. 1번 칸트. 다수의 국제연맹을 창설해야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된다. 다수의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가입돼 있는 단 하나의 국제연맹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2번 현실주의.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국제관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본성에 근거해야죠.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뭐죠? 이기적 본성이었습니다. 이거 현실주의에서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행위 주체인 국가들도 다 이기적인 특성을 띌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마치 홉스의 만인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그런, 그래서 그걸 홉스적 논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병. 갈퉁이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항상 의도적으로 발생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조 폭력과 문화 폭력을 보통 묶어가지고 간접 폭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간접적 폭력. 이 간접적 폭력은요,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특이랑 수완에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직접 폭력은 반드시 의도적입니다. 하지만 간접적 폭력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4번 갑을.
국가들 간의 모든 분쟁은 국제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칸트 같은 경우는 동의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평화연맹에 기반한 국제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제법만으로는 안 되겠죠. 반드시 평화연맹이 있어야 되겠지만 칸트 입장에서 그래 국제법을 활용해서 평화연맹에 기반한 국가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주의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국제법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세력 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5번 칸트랑 갈퉁,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군비 경쟁을 삼가야 된다. 갈퉁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군비 경쟁이 초래하는 전쟁이 사라져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군비 경쟁을 삼가야 된다고 당연히 독해에서 알아낼 수 있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군비 경쟁을 어떻게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상비군을 조만간 모두 폐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비 경쟁을 없애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를 없애라는 것 자체가 나는 더 강한 군대를 가져야지, 옆 나라보다 더 강해져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군비 경쟁을 없애자라는 얘기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갈퉁도 당연히 동의할 거고요. 5번 볼게요.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 대지를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라고 하니까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심미적, 윤리적 관점으로도 동시에 검토하면 괜찮다라는 얘기, 이건 레오폴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 자체를 외워두셔야 돼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식물 혹은 대지에 대해서 자원시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오폴드가 삶의 주체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자원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레오폴드랑 일부 삶의 주체의 어떤 자원시에 대해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오폴드가 보통 레건이랑 많이 반대 입장으로 나옵니다. 자원시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자연 존중의 태도를 이해하는 신념 체계가 생명 중심 관점이다. 자연 존중이라는 걸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생태 중심주의자들도 자연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생명 중심 관점 그리고 생명 중심 관점에서는 모든 유기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빼박 테일러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자연 존중이란 건 테일러가 얘기하는 자연 존중의 4가지 의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4가지 의무 기억해 주시고요. 동물 해방의 관점에서 우리는 종차별주의를 벗어나요. 동물 해방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마라. 다시 말하면 공리를 증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싱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오폴드랑 테일러랑 싱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부터 보면은 이 A가 레오폴드는 동의하고 나머지는 아니오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다시 얘기하면 내재적인 인간이 쓸모 있네 쓸모 없네 뭐 수단적으로 가치가 있네 없네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독립된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레오폴드는 당연히 동의하겠죠. 레오폴드는 심지어 생명체에 더해가지고 무생물까지도 혹은 자연 그 자체도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지만 테일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테일러도 이거 동의하는데? 라고 바로 생각이 드셔야죠. 그렇죠? 테일러도 동의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러 기준에서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니까 싱어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다 가진다고 볼 수는 없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만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싱어는 아니오가 맞습니다만 테일러도 동의할 선지라서 틀렸다. 니은 B. B는 테일러만 동의하고 싱어는 동의 못해야 됩니다. 유정성이 없는 생명체. 유정성이란 단어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유정성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뭘 뜻하나요? 쾌고 감수 능력을 뜻합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란 거를 싱어 기준에서는 철저하게 이게 쾌고 감수 능력이 없으면은 그 생명체들은 도덕적인 지위를 지닐 수 없다. 싱어 입장에서 유정성이 없는 생명체들은 도덕적인 지위를 지닐 수 없다라고 대답하겠지만 테일러는 유정성이 있든 없든 생명체들은 모두 도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은 C, 테일러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는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가 이것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테일러의 입장에서요. 모든 생명체는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테일러 입장에서는. 그래서 테일러가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들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특이랑 수완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던 제시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에서도 지금까지 몇 번 나왔던 제시문이에요. 기출 분석, 수특, 수완 분석을 열심히 하셨다면 거기에서 생명체의 의식, 무의식과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는 목표와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유의 선이 있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식적으로라는 표현에다가 X를 그어주셔야 된다. 리을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가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맨날 외우고 있는 거는 뭡니까?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혹은 평등하게 고려 혹은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만 외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어 뭐 취급이라든지 인간과 동물을 완전 똑같이 취급한다든지 혹은 인간과 동물한테 동일한 권리를 준다든지 혹은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동일하게 대우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틀렸다. 대신에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고려 혹은 배려 이런 표현들을 맞았다. 이렇게만 외워두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옛날에 제시문에 나온 표현입니다.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고통이 똑같다면, 고통의 양이 똑같다면 그건 철저하게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싱어가 쓴 표현이에요. 이거 기출문제나 수특이나 수원에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특히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시문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시문에서 문장을 빼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싱어가 이런 표현을 한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보통 비판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오죠. 근데 이 문제는 만만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나요? 아,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고요.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비참한 자연 상태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요렇게 얘기를 하는 사회 계약론자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이 국가를 만든다,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비참한 자연 상태, 즉 만만투, 만인에 대한 투쟁을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홉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기적 본성도 만만투도 홉스의 특징이죠. 사회 계약론자 홉스, 로크, 루소 중에 인간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불완전한 평화 상태라고 하죠. 불완전 평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 자연 상태는 불완전한 평화 상태다. 루소는 완전한 평화 상태라고 봅니다. 인간이 너무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평화로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게 이상적인 자연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로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평화롭다. 불완전하게 평화롭다. 평화롭기는 하지만 인간의 이성의 오류 가능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분쟁이 격화되면 홉스의 만만투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자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로크구나.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로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로크 같은 경우에는 유독 재산을 강조하는 사상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재산만 유독 강조하는 사회계약론자가 나온다면 로크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제시문에선 크게 의미가 없지만요. 생명, 자유, 재산을 다 얘기하니까. 인간의 행복 실현은 국가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것도 사실 이 문장만 보고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아래쪽에 좀 더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국가는 자연적 결사체의 최후 형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결사체가 국가다. 자연적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본성론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리고 최고선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국가이고 가장 높은 단계다. 모든 사회 집단들 중에서 국가가 가장 높은 단계다. 가장 높은 단계는 자급자족의 단계인데 이 자급자족의 단계에 국가가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홉스, 로크,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1번 A는 홉스가 로크한테 비판해야 됩니다. 군주가 아닌 입법부가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짐을 강구한다. 이건 틀린 이유가요. 로크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로크가 군주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행정부가 아니라, 군주는 행정부를 뜻하거든요.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군주, 이 행정권이 아닌 입법부가 최고의 통치 권력을 가진다. 최고의 절대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인민의 재산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인민의 자유나 생명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그런 권력은 아니다. 만약에 입법부가 이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막 까불까불하면서 깝치면서 인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게 되면 그땐 저항권이 발생하게 되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입법부는 최고의 권력이다 라는 표현을 로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로크가 그걸 간과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2번, 이거 입법부가 최고 권력을 가진다는 거, 이건 이번에 수안의 선지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수안이나 수특에서 선지로 나온 것들 가지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고 있다면 수안, 수특 혹은 기출문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하시고요. 꼭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2번, B는 로크가 홉스를 비판합니다.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아니죠. 명시적 동의 말고 뭐도 있습니까? 묵시적 동의도 있죠. 통해서 많이 틀린 거죠.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 물론 준법의 의무, 복종의 의무가 생기긴 합니다만, 명시적 동의는 시민이 되는 데에는 물론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데는 준법의 의무 자체는 명시적 동의 외에도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그 국가의 땅을 밟고 있다, 땅을 향유하고 있다, 혹은 소유하고 있다.
그런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번 BD 보면은 로크가 나머지한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임을 강구한다.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거는 로크의 입장이 아니에요. 인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순간 그 통치권은 저항권에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을 생각을 한다면 로크 기준에서 절대로 맞는 선지가 될 수가 없겠죠. 4번 C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머지한테 비판합니다. 국가는 가족과 달리 선한 목적을 추구함을 강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국가는 가족과 같이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원래 모든 공동체들은요, 전부 다 선한 목적이 있어요.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촌락 혹은 부락 그리고 국가까지도 모두 다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만 국가가 그 중에서도 최고 단계의 공동체다. 자급자족의 단계에 도달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5번 DF, 홉스랑 로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거, 국가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계약의 산물임을 강구한다. 사회 계약설, 로크랑 홉스가 사회 계약설의 사상가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본성론의 사상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본성론의 사상가를 비판하는 어떤 선지로 적절합니다. 5번이 정답. 8번 풀어봅니다. 철인들이 최고 지배자들이 되어 철인 통치론, 플라톤이구나. 바로 알아보셔야죠. 철인이야말로 방위자, 군인 혹은 생산자, 장인들과 다르게 최고 지배자가 되어서 통치를 해야 됩니다. 왜? 철인들이야말로 이데아를 엿볼 수 있는 지혜의 덕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들고 중대시켜서 나라의 질서가 잡히게 해야 된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 철인 통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 명군이 잘 나가는 군주가 그러니까 막 밝은 군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덕을 갖춘 군주가 백성의 생업을 관점하에 있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백성의 생업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된다. 이거 무항산 무항심 나와야 되는 거죠.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어진다. 맹자네요. 맹자의 무항산 무항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플라톤, 통치자는 조음 자체를 모음으로 삼아 다스려야 한다. 이 조음 자체란 단어요. 여러분들 혹시 선의 이데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플라톤이 흔히 얘기하는 본질의 세계가 이데아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본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음의 이데아, 즉 선의 이데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통치자는 철학자이고 이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지혜의 덕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이 조음 자체를 깨닫고 그걸 모범으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플라톤의 입장이 맞습니다. 맹자, 통치자는 백성의 삶의 기반인 항산을 보장해야 된다. 맞죠?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만 항심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괜찮지만 백성들이라면 무지렁이 백성들은 항산을 꼭 보장해야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맹자 입장에서는 항산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통치자는 손수 농사를 짓고 다스리는 일도 해야 된다. 맹자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허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맹자가 살던 시기에 자급자족을 주장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군주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가서상이라고 그래서 보통 허행을 얘기를 하는데 군주는 왜 농업을 하지 않느냐, 농사를 짓지 않느냐, 자기가 먹는 건 자기가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맹자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아니, 통치자는 통치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 그리고 생산자가 실제로 소위 말하는 백성들이 농사꾼들이 농업을 해야지. 그리고 통치자는 백성들에 의해서 먹여 살려지고 이 사람은 열심히 통치를 하고 덕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심자이기 때문에 대인이기 때문에 이 통치자는 농사를 짓지 말고 통치에만 집중하고 생산자는 반대로 다스리는 일은 하지 않고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서 통치자를 먹여 살리면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게 이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비판하고 분업을 강조한 맹자의 입장에서 찬성할 수 없는 선지가 된다. 리을, 갑을,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사회적 직분을 이행해야 된다. 이거는 맹자나 플라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순자나 공자 같은 사람들도 혹은 칼빈 같은 사람들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직분을 잘 이행해라. 분업을 찬성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죠. 공자는 이제 정명사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직분을 잘 이행하는 게 뭐죠?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그리고 절제의 덕을 그리고 방위자 같은 경우에는 용기의 덕을 그리고 절제의 덕을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절제의 덕을 각자 잘 갖추고 사회적인 직분을 잘 이행하는 게 플라톤 기준에서 이런 선지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게 되겠고 맹자 같은 경우에도 통치자, 노심자는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고
생산자 혹은 농사꾼 같은 경우에는 노력자 같은 경우에는 소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회적 직분 즉 농업 혹은 생산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에 있다. 남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생명을 이 문장 되게 중요하죠. 이 문장 되게 유명한 문장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남들을 위해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권을 양도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다가. 사회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의지의 지배를 따르게 되는데 그 공익을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들이나 군인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목숨을 내놔 가지고 나를 지켜주는데 그렇다면 나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나의 생명권을 국가에다가 넘기고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다면 나도 국가에서 처벌을 받기를 약속을 해야지 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루소가 되는 거죠.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고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형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권을 다 양도했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할 때. 사회계약의 산물인 법은 최대 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공리주의자고 사회계약의 산물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듀얼코어라고 하죠. 그렇죠? 공리주의랑 사회계약론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베카리아가 되겠습니다. 사형 반대론자죠.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낮고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범죄 억제력이 낮다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 사형이란 게 공포의 총합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형보다는 오히려 종신노역형이 공포의 총합이 훨씬 더 높다. 왜? 종신노역형의 지속성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강도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공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도 사형이 나쁘다고 베카리안 얘기하고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형은 너무너무나 잔혹한데도 불구하고 격식 있게 신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잔인성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잔인성이 스며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공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베카리아의 입장입니다. 법은 스스로 살인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베카리아 기준에서는 우리가 생명권을 양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에다가 우리의 생명권을 넘긴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우리를 살인할 어떤 권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사형을 하는 것 또한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건 나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번 루소 살인범을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맞아요. 살인범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했습니다. 그중에서 살인범 같은 경우는 생명권을 양도한 상태에서 이 살인이란 나쁜 짓을 저질러 가지고 국가에서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아 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요. 2번 베카리아 2번도 루소네요. 살인범은 법률적 인격체가 아닌 공공의 적으로 간주된다. 이거 맞습니다. 살인범은 더 이상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아니라요. 살인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사회계약을 어기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생명을 양도하는 약속을 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는 거고요.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될 국가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3번 베카리아 범죄 예방 효과는 형벌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범죄 예방 효과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형을 금지하자는 거고 범죄 예방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으로 형벌이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카리아 같은 공리주의자 입장에선 범죄 예방 효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형벌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베카리아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맞습니다. 예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5번 루소랑 베카리아 사형의 정당성은 사회계약의 근거에 평가할 수 있다. 맞죠? 루소 기준에서 사형의 정당성은 사회계약의 근거야. 우리가 생명권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베카리아 기준에서는 사형의 정당성은 우리는 생명권을 양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13번입니다. 요게 지금 오답률 3위 문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칸트를 좀 어려워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제시문이랑 사실 이 문제를 잘 풀어보다 보면은 칸트의 사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이 표현이 칸트가 쓰는 표현이라는 건 당연히 기억해 두셨을 겁니다. 미가 왜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미와 도덕성이라는 거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엄청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만 체크하면서 갈게요.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선, 즉 도덕성도 만족을 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한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도덕성이. 이 형식적 유사성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 다 만족을 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보편적인 만족감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아름답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만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게 선도 그렇고 아름다움도 그렇다는 거죠. 이때 그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미와 도덕성의 비슷한 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와 선은 둘 다 자율적인 체험이다. 미와 선은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결정된다. 무관심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미와 선은 둘 다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1번 미는 도덕과 달리 독립된 영역을 갖지 않는다. 이거 칸트 입장이 아닙니다. 미는 도덕과 같이 독립된 영역을 가져요. 둘 다. 미와 도덕은 둘 다 각자의 독립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칸트를 도덕주의자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도덕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이라든지 혹은 톨스토이 같은 도덕주의자들은 미는 도덕에 종속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예술이라는 걸 철저하게 도덕의 수단이라고 보면서 미가 따로 독립된 영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은. 하지만 칸트 같은 경우에는 미라는 게 도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칸트를 신미주의자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죠. 그거랑은 별개로 미가 도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도 나름의 독립된 영역을 가진다라고 보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칸트를 절충주의 혹은 중도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가 도덕의 수단만은 아니다. 미는 나름의 영역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는 도덕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동시에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2번 미적 판단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 맞습니다. 이해관계를 초월했다는 이 표현이요. 아까 제가 슬쩍 언급한 무관심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요즘에 에스파가 되게 유명한데 카리나라든지 윈터라든지 네, 굉장히 예쁘시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아름답다고 얘기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건 그냥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그렇죠, 사실은. 도덕적인 것도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누가 하는 행동을 보고 와 정말 도덕적이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기에 선하니까 우리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하니까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선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형식적 유사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형식적 유사성에 무관심성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보편성을 지닌다. 이건 위에 계속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만족을 요구한다, 동의를 요구한다 이런 것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미적 판단은 사실은 선한 판단과 선의 판단과 똑같이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2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3번 미의 판단 형식과 선의 판단 형식 간에는 유사성이 있다. 그게 형식적 유사성이다. 4번 미적 가치는 예술의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부터 도출된다. 이거 위치 바꿔주셔야 돼요. 내용이 아니라 형식으로부터 도출됩니다. 그래서 칸트를 우리가 흔히 형식주의자라고 불러요. 칸트를. 우리가 보통 칸트를 이렇게 할까요? 형식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예술에 있어서. 철저하게 형식을 기반으로 예술의 아름다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번 미적 즐거움은 이성에서 감성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것도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감성에서 이성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우리가 볼 때 물론 감각적인 쾌락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성으로 혹은 도덕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예술의 독립된 영역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감성에서 이성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미 혹은 예술의 일종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독립된 영역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5번도 틀렸네요. 15번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아 그림으로 표현 벤 다이어그램 문제입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표현 나온 순간 끝났죠. 여러분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항상 뭐랑 구분해서 외워줘야 돼요? 복지국가랑 다르다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복지국가는 소위 말하는 사후적 재분배만을 해주는 국가죠. 처음부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분배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분배가 다 끝나고 불평등이 엄청 심해지고 나면 얘다 복지 여기 있어 우리 충분히 엄청 따뜻하지 말하면서 막 생색내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는 사후적 재분배만 하는 국가라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사후적 재분배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어떤 분배의 시작 단계부터 기본적 자유의 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시작부터 불평등을 어느 정도 줄여주고 모두에게 평등한 자유가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모두에게 우대받는 지위나 직책에 대한 접근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이런 걸 노력하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된 정의의 두 원칙, 즉 1원칙과 2원칙 표현하는 모든 주요한 정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롤스의 이상 사회에 해당되는 거죠.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정치 공동체에서 부를 전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전제 혹은 지배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한테 그렇죠? 왈처죠, 왈처. 왈처의 다원적 평등을 설명할 때 보통 이 다원적 평등의 반대말로 전제 혹은 지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회적 가치도 다른 가치로 전환되어 다른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왈처의 다원적 평등의 얘기고요.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끝났죠? 노직입니다. 노직. 그리고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 이걸 일반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포괄 국가라고 부르는데 노직이 반대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비판하는 국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보통 포괄국가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나대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자꾸 무슨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재분배를 한다느니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걸 해야겠다니 저걸 해야겠다니 이렇게 나대는 국가, 큰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소국가는 할 수 있는 한 최소한만 하는 거. 최소국가가 하는 역할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노직 기준에서 분명히 이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이 어겨진 경우에 부정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 소유의 분배 과정에서 그 경우에 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국가가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한다든지 혹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든지 이런 역할 정도는 최소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는 가장 일종의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근데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 즉 포괄 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노직의 최소 국가론 되겠습니다. 그러면 롤스, 왈처, 노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기억 A. 롤스랑 왈처의 공통점.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분배 정의에 유의되지 않는다. 노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재분배 말고 그냥 재분배라고 하면 노직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정을 위한 재분배에 찬성하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이란 표현이 붙으면 노직 기준에서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직은 동의하지 않을 거고, 그쵸? 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재분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근데 그게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노직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직은 이걸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롤스나 왈처 같은 경우에는 재분배 정책을 일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롤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고요.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왈처 같은 경우에도 재분배 정책에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왈처가 이 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물론 복지 영역도 있고 경제 영역도 있고 정치 영역도 있고 하지만 예를 들면 경제 영역에서는 자유교환 원칙에 따라서 분배가 돼야 된다. 복지 영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재분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왈처도 재분배에 찬성하고 롤스도 재분배에 어느 정도 찬성하고 둘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에 찬성하지만 왈처는 복지의 경우에 필요에 따른 분배를 위해서 롤스 같은 경우에도 사후적 재분배를 일부 찬성하는 면이 있는데 노직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에 찬성하지 못한다. 그냥 재분배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노직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위한 재분배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이 뒤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사회적 약자 표현이 들어가면 노직 기준에서는 소유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롤스 왈처만의 입장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B는 롤스 노직만의 입장, 왈처는 동의하지 못하는 게 돼야 되는데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롤스나 노직 둘 다 동의할 거예요. 노직 같은 경우에 교정의 원칙이 있고 롤스 같은 경우에도 부정의한 분배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설 수 있겠죠.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올바른 분배 정의를 지향하는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왈처가 동의를 하지 않을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D 위치에 가야 되는 선지가 맞는 거예요. 왈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걸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왈처가 그런 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있나?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면 따로 내가 그렇게 배운 적은 없는데 그럼 왈처가 이걸 막 딱히 대단히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않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풀어도 무방합니다. 정말로요. 이거는 사실 조금 교과 과정에서 이탈한 선지이기 때문에 왈처 기준에서는 특히요. 롤스 노지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왈처도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하는 상황을 용인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C는 왈처랑 노직만의 입장에 돼야 되는데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현재의 응분의 자격을 발생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노직이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직과의 공통점에 들어갈 수가 없는 선지가 돼요. 왜?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가 사물에 대한 현재의 응분의 자격을 발생시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역사적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노직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과거의 상황이 응분의 몫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로지 노직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왈처 같은 경우에도 응분의 몫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긴 한데 그거는 보통 명성 혹은 명예라는 가치의 분배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뭐 왈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역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될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노직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시킬 수 있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노직 입장에서는 노직이 동의를 못해서 그냥 틀린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을 D는 모두의 공통점이 돼야 되는데 재산과 소득의 균등 분배 이거 균등 분배 항상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n분의 1이다. n빵이다. 근데 이 균등 분배를 찬성하는 사람은 우리가 배우는 생활 원리는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건 심지어 마르크스도 부정하는 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등 분배가 분배 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X라고 해놨네요. 모두가 균등 분배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통점 D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억 리을이 되겠다. 16번입니다.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법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된다. 이거 쏘로죠, 쏘로. 이 정도는 알아보셔야 되죠. 법보다는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시민불복종해야 된다. 을 우리가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 부작용이죠. 시민불복종의. 아니죠. 시민불복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악의 크기,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는 실제로 시민불복종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됩니다. 이 악이라는 게 공리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이거를 없앨 수만 있다면 악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시민불복종을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시민불복종을 하게 되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부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작용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된다? 공리가 져야 된다. 그러면 이걸 저울질해 보고 혹시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은지 이 부작용에 비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악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지만 우리는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 공리주의자 싱어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은 절대 안 돼. 종교적 교설도 절대 안 돼. 거기에 더하면은 개인이나 혹은 집단의 이익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롤스의 입장입니다. 정치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유된 정의관에만 의거해서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1번 쏘로 시민불복종에 앞서 정부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정부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쏘로가 뭘 얘기하죠? 즉각적 불복종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최후의 수단 이딴 거 필요 없다. 반드시 정부가 얘기하는 건 항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그냥 즉각 불복종을 해버리면 된다. 그냥 나의 양심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소로의 시민불복종. 노빠꾸죠. 2번 싱어 시민불복종을 할 때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 싱어 완전 하는 얘기입니다.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이 존중심이 감소하는 상황이 있으면 이게 공리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민불복종을 할 땐 기본적으로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뭐 비폭력이니 최후의 수단이니 처벌 감수니 이런 것들이 싱어한테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롤스 기준에서 이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의 존중, 롤스도 비슷한 표현을 쓰죠. 롤스는 법치, 민주주의 원칙 존중 이렇게 잘 안 쓰고요. 법의 충실성의 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싱어의 이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롤스 시민불복종은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계획돼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롤스는요. 롤스는 결과를 고려하는 사람이에요.
시민불복종의 결과를 고려합니다. 만약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시민복종을 하면 안 된다. 이거 9월 평가에 나왔었죠. 요거는 싱어와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항상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롤스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상가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효과적으로 시민복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어와의 공통점이겠죠. 4번 갑병, 소로랑 롤스,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지만 양심적이다. 이거는 사실은 싱어도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표현. 당연히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위법행위이긴 하지만 양심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5번 을병, 시민불복종은 다수결 원칙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시민불복종 하라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수결 원칙이란 건요. 이 롤스 기준에서도 싱어 기준에서도 둘 다 다수결 원칙에 철저하게 근거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싱어 기준에서도 다수결 원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뭐죠?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롤스 기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행위라고 하지 다수결로 결정되었다고 따르고 뭐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았으면 안 따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어나 롤스나 각자의 다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사실 생윤에서 다수결이라는 표현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도 다수결로 결정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라고 하고 롤스도 원초적 입장에서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수결 원칙만 따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100%는 아니지만요. 다수결 원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웬만하면 그 선지는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팁은 좀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정답은 5번. 18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조의 대상을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면 바로 싱어죠. 원조에 있어서 싱어구나. 원조는 국가나 인종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 빈곤보다는 절대 빈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걸 싱어가 얘기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원조의 목표는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야.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차등의 원칙 같은 것들은 절대로 국제 질서에서 적용되지 않는 거야. 차등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롤스입니다. 원조는 철저하게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 즉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다. 원조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다? 질서 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에다가 원조를 함으로써 이 고통받는 사회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철저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뿐이다. 질서 정연한 사회도 아니고 무법 국가도 아니고 철저하게 고통받는 사회뿐이다. 1번 원조는 싱어, 원조는 고통 감소 가능성에 대한 고려 있게 항상 실시를 해야죠. 그렇죠? 없이 실시하면 안 되죠. 공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지구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원조인데 고통 감소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죠. 싱어 기준에서는. 2번 싱어, 원조는 각국의 부의 수준이 같아질 때까지 아니요. 각국의 부의 수준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상가 절대 없습니다. 3번 롤스, 원조 대상국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로 국한된다. 철저하게 원조 대상국은 고통받는 사회뿐이다. 사실 고통받는 사회 외에 방금 슬쩍 얘기했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들도 있고 혹은 무법국가라고 부르는 국가들도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하고 자꾸 팽창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데 둘 다 절대로 원조의 대상이 아니고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의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4번 원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강제력의 사용도 허용된다. 절대로 안 되죠. 이 강제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게 롤스 기준에서는 온정적 간섭주의 혹은 부권주의적 간섭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빠처럼 간섭하는 거. 근데 이거 둘 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롤스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강제력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롤스가 둘 다 비판합니다. 5번 갑을 원조의 주체는 민주적이면서 부유한 국가로 한정된다. 이거 싱어 기준에서도 롤스 기준에서도 틀렸습니다. 싱어 기준에서는 왜 틀렸냐면요. 국가로 한정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어요. 원조의 주체는 싱어 기준에서는 개인에 조금 더 방점을 찍거든요. 그래서 국가로 한정된다라는 표현이 싱어 기준에서는 틀렸고 롤스 기준에서는 민주적이면서 부유한 국가만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질서 정연한 사회가 원조의 주체인데 질서 정연한 사회는 물론 민주적이겠지만 부유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한 나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롤스 기준에서는. 그래서 부유한 국가로 한정된다라는 롤스 기준에서 틀렸다. 싱어 기준에서는 국가로 한정된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그래서 둘 다 틀린 표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들은 다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사실 지금 시점에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들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9월이랑 6월 평가에 나와 있는 제시문들이랑 선지들을 꼭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수능 전에 여러분들 9평이랑 6평에 나와 있는 것들 최소한 5, 6번 정도는 보고 거의 외워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하십시오. 그리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제시문, 선지들 꼭 열심히 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 때 충분히 50점 맞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면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